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치명적인 나라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뻔해요. 왜냐? 푸틴이 집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싶어 해요. 체코도 점령하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거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다? 북극 항로는 그야말로 북극이죠. 얼어있는 바다. 지도상으로 보면 러시아 북쪽, 그 북쪽의 바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상당 부분이 얼어있긴 하지만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차츰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9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녹아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과 비교해서 여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20년이고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이전의 얼음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서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얼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물이잖아요, 바닷물. 바닷물이 되면 이제 거기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배가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바다가 바로 북극해입니다. 그러니까 쇠빙선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해요. 얼음을 깨가면서 가는 건데 그런 배를 통해서 가긴 해야 되지만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북극 탐사를 하는 용도, 또 군사적인 용도로는 북극을,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서 갈 수가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로는 북극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서 바닷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화물선들이 오갈 수 있는 거죠. 유조선도 오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큰 기대는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원 개발입니다.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다 얼음 땅, 바다도 얼음이고 땅도 다 얼음이 덮여 있었죠. 그 시베리아,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알래스카 이런 데들인데 거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묻혀있는 자원들을 채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 그 가능성, 그거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 가스, 온갖 희토류, 광물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요, 텍사스 같은데 사막 지역에서 석유나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그린랜드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서 언 땅을 개발할 때 비용이 2배 내지 3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산성이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지고 녹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점점 떨어져서 알래스카라든가 또는 시베리아를 거기에 자원 개발을 하는 비용이 확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경제적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항로예요. 가장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극 항로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 샹하이에서부터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화물선을 운영하는 이 항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샹하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그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해서 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한 35일, 36일이 걸린답니다.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로이거든요.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려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항로거든요. 18일이 걸립니다. 절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으로 따져도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 또 배의 척수로 보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배를 가지고도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동량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뭐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생겨날 테니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나 뭐 이런 데 있는 또 싱가포르나 이런 데 나라들이 이 물동량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그 우리나라도 그 물동량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또 시베리아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럴 테니 그거 덕을 우리도 또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한 기회가 생겨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게 저는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고 봐요.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샹하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중국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익이다. 그건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중국은 현재의 항로는 미국에 비했을 때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어로 하면 소위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크라고 하는 거는 목 졸른다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한테 목을 졸릴 수 있는 그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지금 싱가포르를 접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거기는 정말 해협이 좁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은 다 사실은 미국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의 화물선이든 군함이든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다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쪽 뭐 스웨즈 운하나 이쪽도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중해도 마찬가지고.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좀 피해가기 위해서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데다가 그 항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중국이. 항구 시설에다가 굉장한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부터 파키스탄, 미얀마에 있는 항구로부터 중국으로 직접 석유를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들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말라카 해협을 안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여전히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하고 전쟁을 벌린다면 미국이 분명히 말라카 해협을 꽉 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중국은. 그런데 석유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파키스탄과 미얀마 이 친중 국가들 이미 만들어 놓은 친중 국가 거기에다가 유조선을 정박을 시키고 거기에서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하역을 해서 송유관으로 직접 중국에다가 중국 이제 그 서북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구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송유관은 다 만들어 놓고 항만 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유조선 가지고 샹하이로 직접 온단 말이에요. 배를 가지고. 그게 훨씬 싸니까. 하지만 일단 유사시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미국 눈치 별로 볼 필요가 없죠. 알래스카 그쪽은 눈치를 좀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안전한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바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중국의 기업들이 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북극해를 끼고 있는 섬이에요. 그 스발바르 제도에 중국 사람들이 땅 사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건 모르죠. 중국 사정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거기에 땅 사러 돌아다닌다 이거 요즘에 뭐 때문에 땅을 사는지 잘 알지 못해요. 좀 분명히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토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토 사령부에서도. 왜? 거기에다가 중국인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설치한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정부가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지주들한테 중국에 땅 팔려면 중국 사람한테 땅 팔려면 정부 허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북극 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우리는 준북극권 국가야 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중국이 무슨 북극권 국가예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북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인데 자기들이 북극권 국가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해 초에 아주 그 장문의 기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의 조선소에서 그 석유 채굴 시설 그거를 다 만들어서 완전히 조립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바지선에다가 끌고 저 러시아 시베리아 거기까지 끌고 간 그 일정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동행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석유 시추 시설을 그대로 끌고 러시아에 가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완전히 짝짝꿍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채굴된 에너지는 누가 주로 사가겠어요? 그건 다 중국이죠. 그건 다 지금 서로 밀약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 문제도 있는 거고 한국 건설업이 강력하니까 또 한국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치명적인 나라입니다. 왜냐?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싶어 해요. 체코도 점령하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거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가 누구한테서 무기를 샀습니까? 한국한테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한국한테 계속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너 그러지 마. 너 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나라들에다가 무기를 파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괘씸하죠. 그래서 한국이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애를 해요, 한국에다가. 자,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 편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을 뭐라고 볼까요? 자기 적이라고 볼걸요?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한국을 뭐라고 볼까요? 당연히 딱 적이죠. 딱 적이에요. 미국은 한국을 뭐라고 볼까요? 미국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모호해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도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모호해요. 왜냐? 러시아가 미국 편이었으면 좋겠거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또 폴란드 침략 이런 거 안 하고 좀 나토 국가들하고 좀 사이 좋게 지내면서 미국하고도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을 주저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푸틴한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런 데를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뻔해요. 왜냐? 푸틴이 집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러시아의 인민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과거의 소련의 영광, 또 그 피에트르 대제 때의 러시아의 영광, 에카테리나 대제 때의 그 거대한 러시아 제국, 그거를 되찾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뺏긴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수많은 나라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독립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그거. 되찾아야 되는 땅인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경제가 어려워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서 푸틴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우크라이나 점령을 시작을 하면서 지지율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 본인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거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다? 글쎄요. 석유나 가스를 좀 싸게 사다가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정말 크게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흔들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북극 항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남해, 서해부터 시작해서 남해, 동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다닐 거거든요. 어느 나라 선박이겠습니까? 중국 선박이에요. 중국 선박이 아니요.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은 중국 선박들이 그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이쪽으로 주로 다니잖아요.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북극 항로를 거쳐서 저 유럽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와 동해와 완전히 중국 선박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뭐 중국 선박들이 정박하는 거 그 정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기회가 아니고 그냥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네,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막을 수도 없지만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된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너무나 분명해질 것은 서해, 남해, 동해 우리나라의 3면이 다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거는.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상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 거죠. 그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린랜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린랜드가 북극 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근데 그린랜드를 트럼프가 야, 미국으로 하지? 미국 땅 하지? 하고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랜드는 지금 덴마크 식민지예요. 그린랜드는 식민지입니다, 지금. 덴마크라는 데가 이제 바이킹족들이잖아요, 여기가. 바이킹족들이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린랜드라고 하는 이 얼음 땅을 그냥 이거 내 거야 하고 그냥 점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에스키모들인 거죠. 에스키모들인데 사실은 혼자 독립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산업도 없고 거기에 산업이라고 해봐야 고래잡이 뭐 이런 거죠. 물고기 잡는 거 이거가 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린랜드에 지금 1인당 소득이 한 5만 달러 돼요.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그 소득의 대부분이 뭐냐? 덴마크에서 지원금 주는 겁니다. 그게 그린랜드 사람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는데 개발을 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눈독을 들이고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얼음이 앞으로 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중국도 거기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거기를 눈독을 들이면 안 되니까 발을 못 들이게 아예 미국 영토 하자라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덴마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겉으로는 야 무슨 소리냐? 그거는 거기 그린랜드 사람들 거야. 그리고 덴마크는 그린랜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몇만 명도 안 되거든요, 인구도. 너희들이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해. 이런 입장이에요, 덴마크도. 별로 그게 돈도 안 돼요. 오히려 자기들 돈만, 지원금만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 입장에서도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야, 미국이 그렇게 남의 나라 영토를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면 되냐 하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린랜드는 또 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덴마크에 수상이 있는데 그린랜드도 또 수상이 있어요. 거의 별개로 가고 있는데 덴마크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토 면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넘지만 쓸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우리한테 와 이런 거고 사실 그린랜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덴마크 식민지보다는
미국 쪽에 가서 붙는 게 낫지. 예,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잖아요. 계산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왜 그러느냐? 그린랜드에다가 이제 군사기지 설치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착수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쇄빙선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북극을 다니려면 쇄빙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북극이라고 하는 데가 아직도 얼어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하려면 얼음을 깨야 되는 그런 구간도 많고 그런 기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쇄빙선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 쇄빙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어디냐? 캐나다, 핀란드, 한국 그렇거든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핀란드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그 아이스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쇄빙선 만드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은 아직 안 끼어 있는데 조만간 저는 한국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쇄빙선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에 착수를 한 거죠. 그거는 북극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을 둘러싸고도 지금 이 강대국 간에 서로 파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마도 쇄빙선을 제작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조만간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때, 지금은 한화오션이 됐지만 그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로부터 쇄빙선 세척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실제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가 인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주냐면 한국이 쇄빙선 제조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뜻하고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뭐 우리가 쇄빙선의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한테 치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을 다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나라 삼면 바다가 다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이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문제, 그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경제 또 투자라고 하는 것과 지정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게 거의 뭐 한 몸처럼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지정학적인 흐름, 전 세계의 강대국 간에 지금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